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1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저녁 때 귀한 손님을 두 분 만났었죠? 비즈니스 북스 관계자 분들이었는데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몇 주 전에 책 하나를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비즈니스 북스 책. 볼드죠? 그렇죠. 그런데 볼드가 저희 방송 나간 다음부터 불티나게 팔기 시작했대. 급기야 예스24 경제 1위. 그리고 교보문고에서도 돌아오는 주말쯤이면 1위가 확실시 된다고 하네요. 그렇죠. 제가 오늘 진짜 그게 사실인가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어제 비즈니스 북스 관계자가 말씀해 주신 대로요. 예스24에서는 경제 경영 1위, 국내 도서 종합에서는 16위, 교보문고에서도요. 경제 경영 2위, 국내 도서에서는 18위. 상당히 높더라고요. 경제브리핑의 전파를 탄 탓인가요? 그렇게 저희는 주장하고 싶은 거죠. 아무튼 볼드 내용 혹시 못 들어보신 분들은요. 저희가 3월 4일 날 방송을 했었거든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왕보다 더 많은 권력 누릴 방법이 있다. 볼드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볼드에는 레리 페이지, 제프 베조스, 앨런 머스크, 리처드 브랜슨 이런 대단하신 분들이 어떻게 세상에 거대한 변화를 불러왔는지 이런 내용이 주옥 같은 문체로 담겨져 있어요. 비결을 하나를 살짝 말씀을 드리면 억만 명의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해라. 그래야 억만금을 번다. 그렇죠. 아무튼 볼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을 들어보시고 책을 읽으시면 훨씬 더 머리에 쏙쏙 들어올 것 같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공지사항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려서 후원계좌 드디어 어제 개설을 했거든요. 어제 오후에 계좌와 은행과 그리고 이 못 보던 사람 이름이 있네. 그거 제 이름입니다. 보이스피싱 이런 거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제 저녁에 이경란이라는 애청자께서 처음으로 후원을 해주셨어요. 방송 통해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원래 첫 인연이란 게 가장 중요하잖아. 이경란 애독자님 저희가 절대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부담이 되신다. 나는 후원할 돈이 없는데 저희가 절대 부담 드리려고 이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위시플렉스가 있죠.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서 새로 나온 상품을 찜만 하시면은 기부머니 500원이 저절로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앞으로도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에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때로는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브리핑.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기의 대결이 끝났잖아요. 그랬죠. 근데 인간이 이겼냐, 인공지능이 이겼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내게 저희가 졌잖아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진정한 승자는 이세돌도 아니고 알파고도 아니래. 그럼 누가 승자예요? 구글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내기의 그 만두값은 구글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될 것 같은 게요. 5번의
대결을 했잖아요. 그 기간에 구글의 시가총액이 무려 우리 돈으로 58조가 늘어났대요. 아니 58만 원이 아니라 58억도 아니고 58조. 우와 장난 아니네. 오늘 블룸버그가 이 통계를 집계를 했는데요. 뉴욕 증시에 있는 구글의 지주사죠? 알파벳 A형입니다. 알파벳 시총이 5,076억 7천만 달러인데 1국이 열리기 전날 시총은 4,832억 달러였대요. 그러니까 244억 7천만 달러가 불어난 거야. 우와 장난 아니군요. 그래서 결국 60조에 가까운 시총이 늘었는데 얘들이 내건 상금은 58조에 비하면 껌값이죠? 그러니까요. 약 12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 구글이 왜 이렇게 시총이 갑자기 올라갔을까? AI에 대한 성능, 인간을 넘어서는 모습을 너무 강하게 인상을 남겨버린 거죠. 앞으로 구글이 만드는 AI는 돈이 되겠네? 투자자들이 주식을 앞다퉈 사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이렇게 시총이 많이 올랐으면 우리 내기한 거 있잖아. 만두 내기. 그렇죠. 구글에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만두를 아주 비싼 걸 제대로 먹어야 되겠는데? 제대로 먹어도 50몇 조 이상은 먹을 수가 있을까? 그거 있잖아요. 왜 톡 터지는 만두 국물 나오는 거. 네. 아니면 한국인들한테 만두 다 싸도 될 것 같아. 여러분들 부동산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지금 뭐 전세난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너무 천정부지를 모르고 치솟아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상당히 많으셨을 텐데 오늘 좀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어요.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요. 1년 8개월 만에 꺾였대. 1년 8개월 만에. 특히나 더 반가운 소식은요. 중산층 이상이 사는 중고가 아파트까지 내림세라는 거예요. 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하던 아파트 값이 드디어 내렸군요. 그렇죠. 특히나 이 지역이 예전에 부동산 상승세를 이끌었잖아요. 대구. 네, 근데 대구 지역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요. 여기는 4년 반 만에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 내용은요. 오늘 KB국민은행 여기에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달 그러니까 2월이죠.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 이 자료를 찾아봤더니만요. 2억 8,800만 원. 이거는 전월 1월에 비해서 17만 원 정도 하락한 수준이래요. 금액 자체가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어쨌건 떨어졌다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동산 같이 이렇게 무거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추세에 따라서 이게 출렁거리잖아.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이게 쭉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IMF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IMF 빵 터지고 나서 한번 떨어지기 시작한 집값이 반토막 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런 자료도 있어요.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 하락폭이요. 전국 아파트 하락폭보다 무려 7.8배나 크대. 이거야 당연할 것 같아. 그쵸?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것도 그만큼 더 빨리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월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요. 5억 4천여만 원. 한 달 만에 133만 원이나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진 거는요. 2014년 12월 이후 첫 하락세. 그러니까 앞으로 이 하락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월과 총선이 끝난 4월 이때의 통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실버타운 들어보셨죠?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죠. 실버타운이 뭐냐? 보통은 은퇴를 하신 어르신들이 이제 병원 서비스를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병원 서비스를 쉽게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이유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식들 부담 주기 싫다. 그렇지. 병수발 자식들한테 맡기고 싶은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예. 이러한 노인분들의 니즈를 해결해주는 공동 숙소와 같은 곳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실버타운 제도가 아주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요? 심지어는 사망을 했을 경우에도 관리비를 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사람이 없는데 관리비를 왜 내라는 거야? 그만큼 제도가 허술하다는 겁니다. 와, 문제가 심각하군요. 예. 16일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부터 작년 실버타운 관련 불만 사례 81건을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입주 보증금 반환 거부 그리고 지연 이게 33.3%로 가장 많았고요. 부당하거나 과다한 위약금 청구 그리고 계약금 미반환 요게 32.1%로 뒤를 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입주 전 계약
해지의 경우 소비자의 사망, 중병,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걸 해지를 해야 되는데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면받는 조항이 없다는 거야. 아니 이건 진짜 너무 이상한데? 예.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이건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기하죠? 그리고 입주 후에 중도 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계약을 해지를 하면 위약금을 내야 된대. 이건 너무하네. 돌아가셨는데 그 슬픈 그런 분들한테 위약금까지 내라? 이건 못할 짓일 것 같은데. 그리고 심지어는 사망을 해서 돌아가셨는데도 왜 관리비 안 내냐? 관리비 더 토해내. 이런 데도 있다는 거야. 이야, 너무하네. 예.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보통은 여기가 전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를 보증보험 가입, 전세권, 근저당 설정 이런 거를 계약서에 할 수 없게끔 명시도 안 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이 전세금을 모조리 날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모은 은퇴 자금으로 실버타운 하나 잘못 계약했다가는 그 돈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박 PD는 지갑에 돈 얼마나 넣고 다니세요? 저는 한 5만 원 정도? 아유, 예. 저보다 부자네. 왜냐면 이제 밤에 택시를 타면 간혹 카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떡볶이가 먹고 싶을 수가 있잖아. 아니 떡볶이 먹고 싶은 건 좀 이해가 가는데 요즘에 카드 안 되는 택시가 어딨어. 그래도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왕이면 현금으로 좀 안 될까요? 그러면 또 현금을 드리면 좋아하시니까. 예. 뭐 그렇긴 한데 저는 절대 현금 안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갑에 돈이 없어. 저는 보통 한 10,000원 정도 가지고 다닐까 말까 해요. 왜냐하면 웬만한 게 다 신용카드로 되잖아요. 특히 주차 요금이나 통행료나 이런 것도 다 교통카드로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지갑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평균 11만 원.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많아요. 그러네요. 맞네요. 이건 너무 당연할 것 같기도 한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현금 보유 현황이 최대 10만 원가량 격차가 난대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지갑에도 10만 원 정도 더 있다. 그거군요.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이 내용은요, 한국은행이 오늘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가계 중에 99.7%, 그러니까 거의 100%죠? 이 99.7%가 거래형 현금을 보유하고 있대요. 근데 평균 가지고 있는 게 11만 6천 원. 이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자는 10만 원 정도 더 가지고 다닌다고 했으니까 20만 원 좀 되겠네요. 그렇죠. 비슷하게 맞히셨어요.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고소득층은요, 현금 보유 규모가 평균 19만 3천 원. 거의 20만 원 가까운 거죠. 반면에 저소득층은 평균 9만 원. 10만 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소득층인가 봐. 이거 어떻게 하지? 극빈층인데 만 원이잖아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 저희가 샤오미에 대해서 깊이 한번 파봤잖아요. 그렇죠. 대륙의 실수가 진짜 실수할까? 근데 우리 방송을 들었나? 오늘 바로 한국 총판을 정식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샤오미를 한국 총판에서 사면 AS도 쉽게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겠군요. 오늘 샤오미와 국내 총판 계약을 맺은 회사 이름이 여우미야, 여우미. 이거 샤오미 짝퉁이라고 부를 것 같은데? 예, 샤오미, 여우미.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여우미가 한국 총판 역할을 하고, 재밌는 거는요, 샤오미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제품이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TV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박 PD도 샤오미 폰 쓰고 있잖아. 예. 그런데 이거는 빼고 나머지 것들만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핵심을 빼고 나머지 것들만 하면 이게 의미가 있나요? 그 나머지 게 뭐냐면요, 액션캠, 미밴드, 나인봇, 캐리어. 이 캐리어는 여행용 가방이죠. 공기청정기, 스피커, 보조 배터리, 체중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TV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직구로 사셔야 돼. 아니 가장 관심 있는 게 특히나 스마트폰일 텐데 이거 왜 빠졌대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TV는 고장이 자주 날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죠? 그러면 이 총판에서 할 일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제품들을 뺀 게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세상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된다. RPG 최후의 무기, 이제 드래곤이 무기다. 세상에 없던 전쟁, 크레이지 드래곤. 그러면 오늘의 섹션 일자리와 취업 얘기를 할 텐데요. 일자리와 취업 얘기 앞서 알파고 얘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걸 들어보시면 알파고와 일자리가 상당히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혹시 뭐 제가 초치는 게 될 수도 있지만 알파고 덕에 일자리 줄어든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알파고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저희 방송에서 너무나 많이 했잖아. 네. 했던 얘기 리바이벌은 안 하죠. 다행히 아니군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간 얘기를 지금부터 드릴 거예요. 어. 일단 여러분들도 뭐 많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인류 대표로 불리잖아. 이제 이세돌이.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 아시죠? 예.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에 인류 저항군으로 나온 사람이 존 커너였잖아. 예. 그래서 이세돌의 별명이 돌 커너라고 불리더라고요. 오. 이 이세돌 구단이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한테 마지막 경기에서도 졌어요. 그래서 총 시리즈 전적이 1대4. 어떻게 보면 참패고 어떻게 보면 선전을 한 거고 이렇게 나왔잖아. 네. 이세돌 구단은 이 모든 경기가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부족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됐다.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끝없이 집중하는 알파고를 보면 다시 붙어도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바둑의 신으로 불리는 이세돌 구단이 피로나 스트레스를 전혀 느끼지 않는 인공지능 능력에 경의를 표한 거잖아. 나보다 훨씬 잘 둔다. 예. 근데 이세돌 구단만이 아니에요. 전 국민 또 이번 경기를 전 인류가 지켜봤잖아. 알파고로 대변되는 인공지능의 능력을 똑똑히 모든 사람들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인공지능 포비아, 공포가 밀려오고 있잖아. 예. 또 그때도 이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4차 산업혁명, 지능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이 불가피하다는 사실도 모든 사람이 다 깨닫게 돼버렸어. 그러면서 여러 언론에서 벌써 얘기를 하고 있죠. 인공지능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공존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어. 왜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이 관련이 있을까요?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그 사람들 일자리를 잃으면은 기본소득이라도 보존해줘야 된다. 뭐 그런 건가요? 지금부터 왜 관련이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이 관련이 있다. 이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나왔던 거는 유명하신 분이죠. 다음의 창업자인 이재용 씨예요. 이분이 알파고와 이세돌 대결 훨씬 전에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어. 미국 초기 벤처 인큐베이터인 Ycombinator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가 자동화에 따라 줄어드는 일자리를 비롯해 미래 경제 체제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소득 연구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저도 기본소득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에서는 녹색당이, 미국에서는 벤처 캐피탈이 기본소득 제도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은 좀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미래 사회를 예측해보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빨리 변해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글을 남겼어. 그래서 이게 트위터 상에서는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 문제는 일반인들은 이 트위터를 많이 보지 못했어요. IT 업계 분들이 상당히 관심 있게 이 트위터를 봤더라고요. 저도 실은 이재용 영화랑 트위터 그게 돼 있거든. 그래서 저도 이걸 봤었거든요. 예. 트위터 친구시군요. 네. 그런데 제가 이때 이 트위터를 봤을 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이세돌이 이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니까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이런 게 있구나 이러고 넘어갔는데 이세돌이랑 인공지능이랑 경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내 생각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재용 씨가 트위터의 맨 마지막에 남긴 세상은 생각보다 빨리 변해가고 있다. 이 말이 확 와닿는 거야. 예. 우선 이재용 씨 트위터에 나왔던 Ycombinator 이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 Ycombinator는요 2005년에 설립이 됐대요. 근데 이재용 씨 트위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기 벤처 인큐베이터거든요. 근데 아무데나 투자를 해주지를 않는데요. 여기에 투자하는 데들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IT 벤처 이렇게 돼 있대요. 특히 여기가 제도가 재밌는 게요. 창업 지원자들한테 3개월 집중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대. 거기다가 이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 끝나고 하이라이트가 있대요. 맨 마지막에 데모데이를 한다는 거예요. 데모데이요? 네, 3개월 동안 우리가 어떤 사업을 발전시켜 왔는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발표를 하는데
Y 컴비네이터 관계자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거 있죠. 엘고어 미국 전 부통령, 또 유명 벤처 투자가인 가와사키 뭐 이런 분들이 이 창업 멘토데이를 보러 온다는 거야. 물론 매번 오진 않겠지만. 예. 이 사람들이 왜 올까요? 그냥 와서 얼마나 좋은 사업 모델이 있는지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창업자들한테 조언을 해준대. 멘토가 돼준다는 거예요. 특히 저커버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창업 선배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나왔던 사람들한테 자신이 겪었던 경험 이런 거를 바탕으로 적나라하게 조언을 해준대. 특히 이 조언을 비공개로 한다는 거예요. 데모데이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불러 발표 참 감명 깊게 들었는데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직접적인 조언을 해준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Y 컴비네이터 졸업팀이라는 얘기만 나와도 벤처 캐피탈로부터 엄청난 주목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인이 인정한 창업 전문가로부터 쪽집게 과외를 받았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 이 서비스 많이 쓰실 거예요. 드롭박스라고 있죠. 드롭박스. 예. 드롭박스는 모바일 파일 공유 사이트잖아요. 네. 많이들 쓰시죠? 또 범프라고 있거든요. 범프도 스마트폰 연락처 공유하는 앱이잖아요. 그리고 스크라이브드라는 인터넷 문서 공유 사이트도 있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이런 서비스들이 Y 컴비네이터 여기서 다듬어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재용 씨 트위터에 나온 것처럼 Y 컴비네이터가 최근에 기본소득 연구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신기술 등장에 따른 일자리 파괴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대요. 그런데 아니 벤처 인큐베이터가 왜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좀 궁금하시잖아요. Y 컴비네이터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2의 기계시대라는 책이 있대요. 국내에서도 출간이 됐어요. 이 책 덕분에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2의 기계시대, 이게 도대체 뭔 책이냐 좀 궁금하실 텐데 MIT라고 있잖아요. 예. MIT 교수인 에릭 브린 율푼슨 교수랑 앤드루 메가피 교수가 쓴 책이거든요.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공지능 발달로 인해 학력 간 소득 격차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인공지능을 갖춘 기계들이 1년 내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해 인간은 지루하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해방이 모든 인류에게 고르게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뛰어난 소수들은 위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나머지 다수는 그간 했던 것과 다른 일을 해야 된다. 더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AI가 할 수도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임금은 더 낮아질 것 같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나는 위로 올라왔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인공지능이 발달하잖아요. 위로 올라간 사람도 언제 밑으로 추락할지 가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저자들은 기본소득이란 게 필요하다. 제2의 기계시대에서 기본소득을 얘기를 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예.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에게 돌아갈 소득이 인공지능과 로봇을 만드는 몇몇 IT 기업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또 노동조합 같은 것도 다 붕괴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자본가들의 세상이 될까? 자본가들만 살판날까?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어느 정도 극심하게 확산이 되겠죠? 근데 자본가들만 살 수가 없잖아. 자본가들도 노동자들이 소비를 해줘야지 그 자본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제2의 기계 시대에서는 기본소득이라는 방어막을 치지 않으면 자본주의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기본소득이 뭔데 자본주의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시잖아요. 기본소득이란 게 정의가 이렇게 돼 있대요.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나눠주는 거래요. 쉽게 생각하면 일을 하건 일을 하지 않건 똑같이 돈을 준다는 얘기인 거야.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그러잖아. 저 공산당 얘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거랑은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개념이 이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자본주의 논리에서 작동하는 거거든요. 자본주의의 가장 최첨단이 주식회사잖아. 예. 주식회사는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소득의 개념은요,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의 주권자, 주주랑 똑같다. 주식회사의 주주랑 똑같다. 주식회사의 주주와 마찬가지 권리를 지니기 때문에 일종의 기본소득을 시민 배당으로 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 초등학교 입학하면은 요즘은 급식도 공짜지만 원래부터 교과서는 공짜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다만 주식회사랑은 조금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주식회사는 1주 1표 이런 원리를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예.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훨씬 영향력이 커지잖아요. 근데 기본소득은 1인 1표. 이거는 민주주의에 더 가까운 제도예요. 투표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예. 그래서 모든 국민한테, 모든 시민들한테 똑같은 금액을 주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하는 청년 배당 있잖아. 이게 바로 기본소득의 원리를 도입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청년이면 무조건 주는 거.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본소득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변화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 뭐 공산당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너무 급진적이다. 게다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게 우리나라 사회 기조였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 왜 돈을 주냐? 왜 그런 쓸데없는 데 세금을 낭비하냐?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 특히 이런 얘기도 하죠.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 돈을 주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해? 다들 놀지. 가뜩이나 백수가 많은데 백수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근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이거와 일을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박 PD가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자가 과연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걸까? 이거에 대한 해답이 뭐에서 나오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꽃보다 청춘 있죠. 예. 근데 꽃보다 청춘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아프리카. 아프리카에 나미비아를 가 있잖아. 예. 근데 저희가 예전 방송에서도 잠시 소개해드렸지만 나미비아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아프리카 같지가 않잖아. 너무나 잘 살아. 우리가 보기에는. 화면에 비친 모습이 너무나 거리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너무나 평화스럽고 웃음이 넘치더라고. 아 혹시 거기가 기본소득이 나오는 건가요? 너무 빨리 눈치채셨네. 아. 나미비아가 저는 왜 저렇게 사람들이 행복해할까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기본소득을 연구하다 보니까 나미비아가 딱 나오네. 뭔 얘기냐면요. 나미비아가 기본소득 실험을 했대요. 근데 이것도 2008년에서 2009년 상당히 오래전에 했어. 와 거의 10년 전이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가 진짜 엄청나게 앞서가는 나라인 거예요. 어떻게 나미비아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했냐면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는 하지 못하고 나미비아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 이 지역을 하나 선정을 해서 이 지역 주민들한테 2년간 매달 100나미비아 달러를 지급을 했대요. 100나미비아 달러가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 정도 된대요. 근데 15,000원 가지고 도대체 뭐 하겠어? 그게 아니라 당시 나미비아 노동자의 평균 급여가요. 400나미비아 달러. 그러니까 100나미비아 달러도 상당히 많은 돈인 거예요. 4분의 1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월급의 4분의 1이나 되는 돈을 공짜로 준다? 누가 일을 해? 다들 놀지. 근데 놀랍게도 조사를 해봤더니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어요. 특히나 맨날 구걸이나 하면서 그 돈으로 술만 사 먹고 폐류나 같이 살던 사람들이 달라진 거야. 기본소득을 주니까 기본소득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밀가루를 사다가 빵을 구워서 파는 노점상으로 해. 사람들이. 그렇죠. 기본소득이 노동의욕을 감퇴시킨 게 아니라 노동의욕을 오히려 고취시켜버린 거예요. 실제로 치료도 이게 증명이 됐어요. 이 지역에 기본소득 지급 전에 절대 빈곤율이요. 무려 72%예요. 예. 10명 중 7명이 제대로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하니까 이 절대 빈곤율이 얼마로 떨어졌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16%. 와. 5분의 1로 감소해버렸어. 5분의 1로. 게다가 이 지역의 실업률이요. 60%에 달했대요. 근데 1년 후에 실업률을 조사해봤더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45%로 감소했어. 15%가 감소한 거야. 겨우 한 달에 15,000원 지급했는데. 예전에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한 것 같아요. 기름이 완전히 바닥이 났을 때 자동차 기름이 그러면 저희가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직원분이 오시죠? 그러면 기름을 최소한으로만 갈 수 있게끔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차는 근방에 가장 가까운 주유소를 갈 수가 있잖아요. 그 주유소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기본소득 역할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미비아의 실험을 다시 종합을 해보면 기본소득이 생기면 일할 의욕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자신에게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는 거야. 사회가 활기차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알파고와 기본소득이 뭔 관계가 있느냐. 대충 아시겠죠? 예. 인공지능이 확산되잖아요. 근로자들의 노동의욕이 급격히 상실될 수가 있어.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다 빼앗가니까. 그러면 아까 나미비아에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그런 빈민들처럼 술만 먹고
모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나라 기업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인공지능 로봇만 일을 하고 사람들은 일을 못하고, 근데 인공지능 로봇이 소비를 하나요? 만들어 놓은 걸 소비할 사람이 없는 거야. 인공지능 로봇은 만들기만 하지 소비를 안 하잖아. 그렇죠. 자본주의가 자연스럽게 붕괴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터미네이터에서 나왔던 디스토피아가 인공지능이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든 희망을 포기하는 게 이게 디스토피아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오히려 인류에게 또 다른 시스템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인공지능이 얘기하는 거는 이젠 사회적인 안전망, 특히 기본소득과 같은 안전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걸 얘기해 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주거비나 식비나 의료보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충당할 수 있는 돈을 기본소득으로 보장해줘야 인공지능 로봇이 확산돼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소비도 하고 그래야 경제도 돌아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소득 도대체 얼마를 줘야 돼? 그리고 기본소득을 주려면 세금이 필요할 텐데 그 재원 어떻게 마련해야 돼?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시겠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선진국에 하는 사례를 보자고요. 선진국들은 벌써 국가 차원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 나미비아 사례를 봤거든.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부터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예비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핀란드 그 나라에 적합한 기본소득 모델을 올 하반기까지 만들어내서 내년부터는 바로 실험을 한다는 거야. 핀란드뿐만이 아니에요. 스위스 같은데 여기도 올 6월 얼마 안 남았죠? 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한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해요. 네덜란드는 19개 지방정부가 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대. 이것도 결과가 조만간 나오겠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자본주의의 심장,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있잖아. 미국이죠. 그렇죠. 미국에서도 근데 기본소득을 논의를 하고 있대. 예.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있죠? 브루킹스 연구소. 여기서 최근에 홈페이지에 무슨 글을 올렸냐면요. 이제는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때. 자본주의 가장 발달된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을 논의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기본소득 얘기 나오면 저 공산당 얘기 아니야? 이 얘기가 어떻게 맞아? 자본주의 나라에서도 연구를 하는데.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더 절실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찾아본 바로는 우리나라에선 이런 연구를 하겠다는 발표를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움직임조차도 없어. 특히 기본소득 논의는 있었어요. 근데 기본소득 얘기 나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저 공산주의적인 발상이다.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 왜 우리의 피 같은 세금을 지급하냐. 이런 반발만 많으니까 이걸 연구하겠다는 데가 없는 거야. 사실 몇 단계만 더 내다보는 생각을 하면 충분히 도입을 논의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특히나 저희가 내기도 했잖아요. 저는 당연히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봤는데 지금 알파고에 보여준 기술력을 보니까 제가 생각한 걸 훨씬 뛰어넘었어요. 아까 이시용 씨도 그 얘기를 했잖아. 생각보다 빠르다. 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너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디스토피아가 된 다음에 준비를 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인공지능이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이거는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넋 놓고 있다가는 이거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특히 정부는 알파고 얘기가 나와서 화제가 되니까 어제도 저희가 잠깐 얘기 드렸죠. 380억 투자해서 인공지능 개발을 하겠다. 인공지능 개발 분명히 좋아요. 근데 그거에 앞서 인공지능이랑 우리가 어떻게 공존해야 되는지 기본소득을 놓고 이 연구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하려면은 5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알파고 쇼크를 보면서 진짜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다들 인공지능 얘기를 하는데 인공지능의 겉모습만 볼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이것부터 좀 찬찬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자리랑 바로 연결되잖아. 그렇죠. 변화가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었죠. 그런데도 우리가 준비를 지금도 하지 않으면은 그 변화가 진짜 왔을 때 디스토피아밖에 없네. 우리는. 헬조선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반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반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마지막으로는요. 요번에 또 알파고 덕분에 한국인들의 지능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 네. 이세돌이 인류 저항군의 대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머리 좋기로 유명한 데가 또 있죠? 유대인. 유대인.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유대인과 한국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세돌 알파고 쇼크 때문에 이 콘텐츠가 예전에 나왔는데 이게 또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천천히 봤더니만 진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유아인도 머리 좋을걸요? 유아인은 유대인이에요, 한국인이에요? 이거 일단 이 콘텐츠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한국인과 유대인의 공통점. 첫 번째, 명석한 두뇌와 높은 교육력. 이건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예. 두 번째, 짧은 기간에 이룩한 놀라운 경제 성장. 이것도 이해가 가시고. 그쵸. 과거 우리는 일본, 유대인은 독일. 이 나라로부터 겪은 치욕의 역사. 이것도 공통점이죠. 예. 그런데 한국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대. 뼈가 시리도록 아픈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 유대인들은 독일이 진정한 사과를 하기 전까지 독일차를 타지 않았대요. 근데 우리는 어때? 2014년 한 해 동안 수입된 일본 차가 몇 대인 줄 아세요? 아마 2만 대 안팎은 될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일본한테 정식적으로 사과를 못 받았잖아. 그렇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유대인들은 히틀러가 좋아했던 바그너의 음악조차 금지를 시켰대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일제시대 전범을 모델로 한 만화에 열광을 했대. 이게 뭔지 아세요? 글쎄요. 저는 진격의 거인. 에? 진격의 거인이 일제시대 이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거 대부분 사람들 잘 모르잖아. 전혀 몰랐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용서는 하되 결코 잊지 말라 이렇게 가리킨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인들은 일본의 유명 제품을 사기 위해 줄을 쓰고 이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이죠. 우리는 용서를 벌써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벌써 잊은 것 같아요. 예. 또 유대인들은 독일로부터 지속적인 사과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독도를 내놓으라는 말을 듣고 있어. 이게 사과야 뭐야. 유대인들은 독일에게 굴복하는 일은 이제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데 한국인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언젠가 또다시 일본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굴복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대. 네. 난 이거는 솔직히 좀 공감은 안 가긴 가는데 여기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특히나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 네티즌이 올린 글인데요. 왜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근대화시켜준 일본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가? 이런데도 우리가 일본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거기다가 이번 알파고 쇼크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 이렇게 박수만 치고 있어도 될까? 참 의문이 들어요. 아니 일본을 근대화 시켜준 건 우리 아니야? 백제시대 때부터? 예전 고대시대 때 응. 그때 칼도 잘 못 맞는 놈들 저 백제 근초광인가요? 칠지도 전해줬죠. 칠지도도 주고 말이야. 조선시대 때도 맨날 뭐 조선의 해안가에 사는 백성들 집에 들어와가지고 먹을 거 훔쳐가고 그러면 조선의 왕이 에이 이놈들 먹고 떨어져 하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말이야. 누가 근대화를 시켜준 거야? 본 팟캐스트의 저작권은 뉴스백에 있습니다.